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리시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및 실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 이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OSI 참조 모델 TCP/IP 프로토콜의 계층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고요.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 OSI 참조 모델의 각 계층별 기능들과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SI 참조 모델 같은 경우는 7계층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7계층의 각 계층의 영어 표현, 그리고 한글 표현, 여러분들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이런 수업을 들으셨다면 한 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외워서 시험을 쳐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 위 레이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응용 계층. 응용 계층은 이 실제 엔드 유저,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계층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에 기반한 계층이고요. HTTP, 우리가 웹 이용하는 HTTP부터 시작해서 SMTP, SNMP, 우리가 프로토콜 기반의 프로그램 간의 통신, 메일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SMTP로 할 수 있고요. FTP나 텔넷을 이용해서 특정 원격에 있는 서버,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의 전송, 텍스트의 전송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응용 계층이고요. 그래서 응용 계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표현하면 이 응용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6계층, 표현 계층으로 내려와서 JPG, MPEG, XDR 같은 어떤 파일 단위의 쉽게 생각하시면 파일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하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것들을 파일 단위로 만들어서 다른 원격지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 너머에 있는 다른 장비에게 전달해 주거나 전달받고자 하는 계층이 표현 계층이고요. 그 다음은 이 세션 계층.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파일이 너무 크면 한 번에 안 보내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카톡으로 큰 파일들 주고받으면 이렇게 업로드 되는데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뭐 100메가 보내면 뭐 10메가, 20메가 좀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이 파일들을 한 번에 우리가 편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듯이 보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보내진다는 것인데 그걸 천천히 보내는데 필요한 프로토콜, 그리고 이걸 보내는 중간에 누가 내 메시지를 몰래 훔쳐보는지 안 훔쳐보는지, 그래서 서로 간에 통신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세션을 만들어내는 계층이 세션 계층이고요. 그다음 전송 계층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데, 데이터를 보내다 보면 우리 사람이 말하는 것도 무선을 통해서, 음파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세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중에 뭐 소음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뭐 전기적인 어떤 문제, 어떤 저항,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 메시지가 좀 오류가 생겼다. 메시지가 좀 잘 전달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뭐 택배 서비스나 이런 거 써보면 택배로 왔는데 중간에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택배 회사로 이렇게 운송되는 과정에 파손이 생기면 알아서 새 걸,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택배 회사에서 새 걸 다시 발송자한테 요청을 해서 보내줄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내가 받은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 종단 간의, 이 클라이언트 간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사람 간의 메시지의 오류를,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프로토콜이 전송 계층이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소의 개념입니다. 어, 천안시로 보낼 거냐, 아산시로 보낼 거냐, 청주시로 보낼 거냐, 그런 큰 분류의 주소들을
명시하기 위한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보내면 이 택배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뭐 쿠팡이라나 이렇게 택배 보내면 요새는 다 앞에 바코드가 있죠. 바코드를 통해서 이게 어느 차에 실려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이 프로토콜, 어떤 규약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각 홉 간에, 예를 들어 우리가 택배를 보내게 되면 그 편의점이나 우체국 아니면 집 앞에 두고 이제 택배 기사님이 픽업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썼을 때 내 바로 다음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한 과정 중에 내 다음의 홉, 내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의 단말, 내 다음에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장비와의 통신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뭐 택배를 보내게 되면 뭐 송장을 출력을 한다든지 그걸 뭐 휴대폰으로 등록해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내 다음까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그다음에 물리 계층은 이제 내가 내 다음 계층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직접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 물건을 어떻게 줄 거냐? 물리적으로 전파, 그러니까 무선, 전자파를 통해서 우리 뭐 무선 와이파이와 같은 그런 전파 아니면 광섬유 아니면 어, 빛을 이용해서 광 케이블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 아니면 PSTN 전화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매체들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 그각 물리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비, 전파를 수신받을 수 있는 장비, 광섬유의 광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비, 광섬유를 통해서 광신호를 받을 수 있는 장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장비들의 요구되는 기능, 뭐 스펙, 그리고 뭐 연결 방법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물리 계층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기까지 필요한 각 계층 단위의 프로토콜들을 명시해 내온 것이 OSI 7 레이어입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기준은 TCP/IP 프로토콜 계층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TCP/IP 프로토콜 계층을 통해서 실제 기술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기능들이 동작하고 있고요. 여기 네 개로만 나누는데요. 이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해서 응용 계층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OSI 7 레이어랑 같고요. 그래서 이 OSI 7 레이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웹, 뭐 텔넷, FTP와 같은 유저가 준 입력을 어디까지 이 5계층까지를 포함해서 응용 계층이라 하고요. 그럼 5계층까지 내려오게 되면 세션까지 다 만들어져서 내가 이 다음 단말, 그러니까 내 목적지 단말까지 어떤 형태로 통신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계층과 동일한 전송 계층은 똑같습니다. 호스트 간에 내가 TCP를 쓸 거냐, UDP를 쓸 거냐, 어떤 형태로 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 정하고요. 그 다음 인터넷 계층은 이 네트워크 레이어와 같은데요. 3계층이랑 OSI 7 레이어의 3계층이랑 같은데 주소와 라우팅, 우리 사용하는 주소 개념, 그리고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뭐 충청도로 보내야 되는지, 강원도로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계층이 인터넷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제일 마지막 계층으로 아까 데이터 링크 다음 홉까지의 전송 방법 그리고 최종 어떤 매체
무선을 통해서 전파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광섬유, 광을 이용해서 이용할 것인지 이런 물리적인 방법까지 전체를 다루는 것이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고요. 그래서 OSI 7 레이어의 데이터 링크 계층 그리고 물리 계층의 기능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대부분의 프로토콜들은 TCP/IP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교재, 뭐 우리가 연구 뭐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OSI 7 레이어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뭐 계층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기 위해서는 필요하긴 한데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뭐 다루고 이렇게 하기에는 TCP/IP 4계층 4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계층 구조만 알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계층, 그 많은 이 기술들에 대해 좀 명세가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 레이어,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런 레이어들은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많이 쓰죠. 우리가 뭐 무선 공유기를 쓴다. 뭐 공유기가 뭐 대부분 IP 기반의 공유기를 쓰시잖아요. 이더넷 기반. 그리고 유선 같은 경우는 RJ45 랜선, 흐림 하나는 이제 랜선을 통해서 연결을 많이 하실 거고요. 물론 우리가 쓰는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뭐 LTE, 4G, 뭐 5G 뭐 이런 이 물리 접근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 인터넷에 접속,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이라는 것의 이제 레이어에 대해서 계층, 어떤 구조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인터넷의 대표적인 이 주소, I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IP 주소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IP 어드레스가 맞는 이야기고요. 그냥 IP라고 확인하는데요. 인터넷 프로토콜을 IP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뭐 220.68, 뭐 192.168 이거는 이제 IP 주소입니다. IP 어드레스.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이 주소 체계는 MAC 어드레스, MAC 주소, IP 주소, IP 어드레스, 그리고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이 포트 번호는 뭐냐면 우리 IP 어드레스는 우리가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IP. 맥 주소는 내 하드웨어에 박혀 있는 물리적인 주소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집에서 택배를 주고받을 때 이 집에 이 PC를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사람만이 쓰고 있지를 않잖아요. PC에 프로그램 여러 개 있잖아요. 카카오톡도 켜두셨을 거고, 크롬, 엣지, 지금 수업을 듣는 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켜두셨을 건데,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IP 주소도 같은 거고요. 그죠? 같은 PC니까. PC 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인 거니까. 맥어드레스 주소도 같은 겁니다. 프로그램 내가 10개 킨다고 뭐 맥, 맥을 10개를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각 프로그램들 간의 구분,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거나 뭐 아니면 이제 원룸이나 이런 데 이제 같이 다른 친구들 같이 한다면 내 택배와 다른 사람의 택배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내 프로그램이 보낸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친구가 보낸 답장은 인터넷 크롬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 각 프로그램들 간의 이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씩 다시 살펴보게 되면 맥 주소는 데이터 링크의 계층에 사용되는 주소. 그러니까 내 다음 홉까지만, 내 건너편에 있는 장비까지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맥 주소이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 간에 물리적으로 내 건너편까지만 전송을 하는데 사용하는 주소 체계이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불리는 이 우리가 랜선 꼽는 그 부분 있죠? 그게 이제 닉입니다. 닉. 그래서 거기에 종속된 주소 개념이고요. IP 주소는 이 인터넷, 네트워크 층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주소이고요. 내 네트워크를 나가기 위해서 이 내 네트워크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내 외부의 네트워크에 나갈 때는 이 IP 주소가 말고 다른 IP 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내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이 IP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는 현재 이제 IPv4 대부분 이 4개의 옥텟으로 4개의 점 4개로 구분되는 점으로는 3개, 4개의 숫자로 구분되는 IP 주소를 대부분 사용하실 거고요. 이 4개로 구분하는 이 IP 주소만으로는 아주 많은 단말, 최근에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단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 휴대폰도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고, 내 집에 있는 컴퓨터도, 뭐 심지어 내 스마트워치도 직접 인터넷에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집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 뭐 집에 있는 카메라, 집에 있는 어떤 센서, 집에 있는 뭐 요새는 뭐 냉장고, 세탁기까지도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개의 숫자로만 구분해서 표현하는 IP 어드레스로는 그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모두 다 IP 주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2승계밖에 안 되니까 32비트 시스템이라서 이 IPv6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기존의 32비트가 아닌 훨씬 더 많은 이, 이 주소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IPv6라는 이 프로토콜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두가 사용하진 않지만요. 현재도 일부 네트워크들은 IPv6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인터넷에 접속해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IPv6 안 쓰는데 그럼 IPv6를 쓰는 사람이랑은 통신을 못 하나요? IP 주소라는 것은 내 네트워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 외부의 네트워크에서는 또 다르게 변환해서 뭐 NAT, PAT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내가 속한 네트워크가 IPv4를 쓴다면 IPv4를 내가 속한 네트워크가 IPv6를 쓴다면 v6를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포트 번호 프로세스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더블 클릭한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컴퓨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하드웨어 자원, 뭐 파일도 읽고 쓰고 나한테 키보드 마우스 입력을 받아가고 나한테 어떤 그림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세스들마다 이 전달 부여받는 번호가 포트 번호입니다. 우리 포트 이 항구 같은 데 가면 포트라고 하잖아요. 포트. 평택항, 뭐 아산항인데 항구에 가면 이 포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씩. 그러면 그 포트에 배를 대고 배가 그 포트를 통해서 물건을 내려서 뭐
차에 싣거나 해서 또 다른 내륙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컴퓨터에 우리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평택 항구에는 도착을 했는데 그럼 물건은 어디 내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카카오톡이 사용한 메시지면 저쪽 포트에 되세요. 그러면 쭉 내리면 카카오톡이 그 메시지를 가져가고 저쪽에 내리세요를 하면 크롬에 첫 번째 탭이 데이터를 가져가고 저기 내리면 크롬에 두 번째 탭이 데이터를 가져가고 뭐 그런 형태로 이 각 프로세스들 간에 이 네트워크를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하나씩의 포트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0번에서 49,000번대까지 포트들은 시스템, 뭐 정해진 프로토콜 아니면 운영체제나 이런 데서 이제 정해진 프로토콜들이 사용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뭐 게임을 하면서 뭐 카카오톡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되는 이 프로세스들이 사용하는 포트들은 49,000번 이후에서 65,000번 사이의 포트를 사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우리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포트들을 알 수가 있죠. 뭐 그냥 계속 컴퓨터의 상태를 보다 보면 아, 저 포트로 예를 들어 뭐 배틀그라운드 게임의 데이터가 저기 포트로 계속 오고 가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포트에 내리는 것을 복사해가지고 뭐핵 같은 프로그램들이 같이 그걸 보고 조작해서 저 반대편으로 보내버리고 하면 그런 게 이제 핵과 같은 프로그램들, 이 악의적인 프로그램들이 저 포트 번호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가로차기 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여러분이 뭐 컴퓨터 네트워크나 이런 수업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서브네팅. 네트워크에서는 슈퍼넷이랑 서브넷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죠. 이 서브넷은 네트워크를 서브 나누는 것이고요. 슈퍼넷은 네트워크를 합치는 겁니다. 이 서브넷이라는 건 왜 사용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에서 배웠다시피 IPv4 주소 체계에서는 IP 범위에 따라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각 클래스마다 예를 들어 A 클래스는 슬러시 8 그래서 뒤에 이 호스트로 가질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가 2에 24개 정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마다 이 가질 수 있는 호스트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를 구성하다 보면 그 네트워크, 내 회사, 내 어떤 팀들이 그만큼의 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IPv4 같은 경우는 2에 32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백억 개까지가 안 돼요. 100억 개 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돼서 예를 들어 원래 C 클래스라서 2에 8승 뭐 250개 정도의 호스트를 쓸 수 있는데 이걸 250개가 아닌 뭐 30개씩으로 나눈다든지 50개씩 60개씩으로 나누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서브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서브네팅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우리 마스크 쓰잖아요. 마스크는 뭘 할 때 써요? 가릴 때 쓰죠. 내가 인풋, 아웃풋, 내가 과거 이제 그 어떤 바이러스를 아웃풋할 수 있는 내 입도 가리고 다른 사람이 아웃풋으로 이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서브넷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네트워크 주소에 있어서 서브넷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와 이 IP 주소를 비트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결과는 서브넷만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서브넷 마스크고요. 이 서브넷 마스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건 1111, 1111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진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1의 개수로 그냥 슬러시 24다 1이 24개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탑시스에서 실제로 나왔던 서브네팅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82 10.2/24 C 클래스의 이 네트워크를 각 서브 네트워크당 50개의 호스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브 네팅을 하려면 효율적인 서브넷 마스크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나당 50개의 호스트가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 슬러시 24를 슬러시 25로 바꾸게 되면 이 슬러시 25는 128개가 남는 호스트의 사용 공간이 되잖아요. 슬래시 24를 슬래시 25로 보내면 두 개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니까 원래 슬래시 24는 256개인데 슬래시 25는 128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50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50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너무 크고 128개 두 개짜리니까 슬래시 26까지 내면 하나의 이 네트워크에 64개의 호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50개니까 한 번 더 나눠보면 나누기 2 27까지 내려가면 32개. 이러면 안 되죠. 한 네트워크 하나당 50명이니까. 그러면 슬러시 26을 했을 때 슬러시 25를 하면은 50개짜리 호스트 2개만 쓸 수 있는데 슬러시 26을 하게 되면 64개짜리 네트워크가 총 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러시 26을 하면 각 서브 네트워크당 50개 이상 호스트를 50개에서 64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 50개를 사용하는 4개의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다.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 방금을 했을 때 분할된 서브 네트워크의 수 4개겠죠. 그죠? 4개. 우리가 슬러시 24를 2칸 보냈으니까 2 곱하기 2. 3칸, 4칸 하면 곱하기 2를 계속 해주시면 이 분할된 서브 네트워크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4개를 나누었을 때 세 번째 서브 네트워크의 주소와 브로드캐스트를 제외한 호스트 IP의 주소 범위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계산을 해야겠죠. 맨 처음에 그 범위가 0에서 63, 그 다음에 64에서 127, 그 다음 128에서 192까지 여기가 범위인데 브로드캐스트 제외 192 빼고 그 다음에 서브넷 주소 128을 빼고 그러면 129부터 195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배웠던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뭐 인터넷,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IPv4의 서브네팅 같은 경우는 자주 출제되고 아주 기초적인 이런 것인데 이런 통합 서술형의 배점이 좀 크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요 문제 정도는 준비를 해 가시면 뭐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논리 자체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몇 개가 된다. 범위는 어떻다. 그래서 요 문제는 꼭 잘 준비하셔서 배점이 크다 보니까요. 좀 다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 표준 기구들입니다. ETF가 인터넷의 이 태스크포스이기 때문에 인터넷의 아주 메인적인 제 대표적인 국제 기구이고요. 그리고 뭐 IP, 뭐 TCP, UDP 이런 여러 개의 인터넷의 대표적인 프로토콜들이 이 ITF에서 많이 관리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ISO 표준화 있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TV 광고나 이런 거 보면 ISO 9001 획득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ISO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네트워크의 레이어, OSI 참조 모델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좀 어떤 표준안들, 인터넷의 실제 기술들이 그걸 기반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 기술들을 개발할 때 많이 참조한 모델들을 많이 만드는 기구이고요. ITU-T, 그다음에 IEEE, 그다음에 EIA와 같은 경우는 어떤 협회이긴 한데 실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기술들을 이 기관들이 좀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면은 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죠? 뭐 802.11, 뭐 B, 11G 이런 거 이제 공유기사 하면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무선 공유기 표준 그리고 뭐 전자협회들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들 뒤에 보면은 뭐 저런 거 GIA, 뭐 EIA 뭐 이런 거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자 표준들 어떤 걸 따랐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W3C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드 웹 WWW 쓰잖아요. 우리 지금 웹 표현할 때 그 웹에 대한 표준안을 정하는 컨소시엄이라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브라우저들이 저 프로토콜 기반에서 동작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많이 아마 실제로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 뭐 OMA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기존에는 이제 전화 시스템에서 무선 전화기, 유선 전화기, 무선 전화기 이런 개념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사실 뭐 유선 전화기를 거의 쓰지 않잖아요. 회사에서나 쓰지. 그래서 이런 개방형 모바일 연합. 그래서 이 모바일 얼라이언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들의 통신 기술들. 그래서 뭐 전화망도 우리가 삼성이나 아이폰이나 뭐 샤오미나 다 같은 망을 쓸 수 있고 그냥 다 같은 블루투스를 쓰고 이런 기본적인 모바일 기기들의 프로토콜들을 정의해 주는 것이 이 OMA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 아키텍처의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탑시 자체가 이 네트워크의 범위를 OSI 7 레이어와 IPv4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OSI 7 레이어로 뭐 프로토콜들을 분류한다. 그리고 IPv4 기반의 IPv4에 사용되는 주소들을 서브네팅하고 이게 어떤 클래스인지 뭐 슬래시 24 슬래시 25 자유롭게 바꾸고 브로드캐스트 주소와 네트워크 주소를 구분하는 역할들은 꼭 잘 파악해 두시면 다시에서 문제가 나와도 명확합니다. 뭐 그 과거 출제 기출 문제 이런 거 보면은 문제가 딱 뻔히 어떤 문제가 나올 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여기 교재의 내용이 아니더라도요. 뭐 IPV나 어떤 OS 7 레이어 이런 게 관련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예, 얘기해 주시면 해당 내용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운영 체제인데요. 운영 체제는 우리가 OS 운영 체제 쓰고 있잖아요. 뭐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윈도우즈 OS를 많이 쓰실 거고, 그다음에 뭐 요새는 뭐 맥을 쓰시는 일반인들도 맥을 많이 쓰잖아요. 과거에는 맥 자체가 이제 디자인이나 사진 뭐 디자인 계열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자인 제품들을 뽑아내는 게 맥에서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같은 비용이라면. 우리 일반인 기준으로는 맥이 기본적으로 PC, 우리 게임을 한다는 뭐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기준으로는 맥 OS가 깔려있는 이 맥 PC들, 아이맥 이런 게 비싼데, 만약에 전문적인 어떤 디자인 편집, 아니면 뭐
동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맥 OS, 맥의 AP 기반에서 좀 더 잘 돌아가기 때문에 맥을 일반인들도 요새는 뭐 많이 쓰게 되고요. 그런 각 운영 체제들의 기본 시스템. 우린 결국 이 탑실도 그렇고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기반의 대부분의 것들은 자료를 정보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료를 정보로 바꾸는 작업, 프로그램이 하죠.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하는데 이 프로세스는 혼자 둘 수 없고요. 기본적으로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컴퓨터가 알아듣고 컴퓨터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메모리에 어떤 값을 수정하고 네트워크 어떤 걸 보내려면 그 네트워크, 메모리, 그 이 운영 체제, O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뭐 최근 이슈 사실 10년 전만 해도 뭐 웹서핑 하거나 뭐 이런 누워서 하는 건 잡상성하지 못했다. 그 OS들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관련된 이 그 작은 디바이스, 작은 어떤 디스플레이를 가진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장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키보드와 같은 키보드가 아닌 손가락만으로 아니면 뭐 음성만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등장하면서 OS가 기존 서버 OS에서 PC OS로 줄어들었지만 그보다 더 작아져서 이 모바일 운영 체제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자리 잡게 됐죠. 이 모바일 운영 체제는 말 그대로 모바일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 기존 PC들은 고정된 어떤 공간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죠. 그래서 보통 유선의 네트워크 그리고 이 장치가 사용하는 입출력 장치가 고정되어서 유선으로 대부분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바일 운영 체제들은 우리 뭐 블루투스 연결도 하고 뭐 와이파이도 연결도 해야 되고 무선과 관련된 어떤 입출력 장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뭐 오늘은 내가 뭐 아이팟으로 노래를 들었다가 뭐 차를 타면 또 차에 블루투스 연결해서 음성을 듣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변화들을 입출력 장치의 변화를 이 컨트롤 해줘야 되는 운영 체제들 그렇게 많이 이 운영 체제의 방향들이 바뀌어 가고 있고 기존 PC 운영 체제들은 이 분산 컴퓨팅의 대형의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특화되고 있죠. 자, 그럼 이 운영체제 전반의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체제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운영체제라는 것은 프로세스,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동작하는 상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상태인 프로세스를 여러 개 관리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우린 지금 이 줌으로 강의 영상도 듣고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크롬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파이어폭스를 통해서 이메일을 읽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동작해야 되는데 이걸 운영체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 운영체제가 이런 프로세스들을 위해서 메모리를 할당해줘야 되는데 그 메모리 할당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상 메모리 개념 그리고 기법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운영체제가 사용해야 되는 이 저장 장치 파일 시스템, 입출력 시스템들이 모바일 운영체제로 오면서 많이 바뀌게 됐어요. 여기 앞에까지 프로세스의 관리랑 가상 메모리까지는 어떻게 보면 PC든 모바일 운영체제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모바일 운영체제로 가면서 이런 저장 시스템, 입출력 시스템들이 훨씬 더 자주 바뀌게 되죠.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체제의 최신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 우리가 OS라고 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는 우리 눈앞에 있는 뭐 휴대폰, 컴퓨터의 자원, 그런 자원들을 잘 써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한테 이 컴퓨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있다고 그 자원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원을 우리한테 적절하게 분배시켜주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 자원을 언제 이후에 이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니 잠시만 대기해라. 이런 이 명령들을 내어주는 것이 운영 체제입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사실 프로세스가 하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단일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운영 체제 시스템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다양한 연산들을 동시에 할 수 있을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충분해지다 보니까 얘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최초의 컴퓨터들은 뭐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뭐 경로를 계산한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런 각도를 계산한다든지 하나의 기능만 딱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가 결과를 낼 때까지는 그 하나의 작업만 하면 됐었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작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컴퓨터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인터페이스의 구현부터 접근했을 때 접근을 이 자원을 어떻게 할당해주고 어떻게 또 뺏어올지 회수해올지에 대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운영체제라는 이 시스템이 실제 우리 어떤 작업에 많은 어떤 부하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가 말하는 운영체제는 이런 입력, 제어, 기억, 연산, 출력 기능 전부 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만 작성을 하면 운영체제가 그걸 기계어로 바꿔서 자기가 이 하드웨어 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체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운영체제 사용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추상화, 컴퓨터 하드웨어 사실 복잡하겠죠. 우리 뭐 메모리 꼽으면은 메모리에 이렇게 핀들이 있잖아요. 그 핀 하나하나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메모리에 있는 값을 읽거나 쓰거나 조회하거나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변수 만들면 메모리에 그 변수 공간이 할당되고요. 변수의 값을 수정하고 뭐 함수가 종료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 변수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의 값을 할당 해제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 복잡성을 추상화시켜서 그냥 어, 특정 메모리에 어떤 변수를 만들 거다. 그런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 언어만 쓰면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 가상화. 가상화는 뭐냐면 이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 자원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보통 사용자 한 명이 응용 프로그램 여러 개를 키잖아요. 우리 게임하면서 카카오톡도 쓰고. 근데 여러 명의 사용자가 컴퓨터 자원을 공유한다라는 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잘 사용하시지는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하드웨어의 가상화 기능, 뭐 가상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VM웨어를 수업 시간에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가상화도 있긴 한데, 어, 예를 들면 여러분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이렇게 모바일 에뮬레이터를 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라는 시스템 안에 또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또 돌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는
직접적으로 하드웨어 자원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상의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운영체제가 또 다른 운영체제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도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가상화 기능을 CPU에 가상화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이런 걸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예, 기능도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관리와죠. 컴퓨터의 자원 제약상, 컴퓨터 자원 자체의 제약상, 뭐 최대 용량도 있을 거고, 얘가 특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니까, 특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유저들을 가만히 기다리라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이 컴퓨터 자원의 관리를 통해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이 최적의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체제 사용하는 목적으로 추상화, 가상화, 관리화 세 가지를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첫 번째 자원을 관리한다. 그 자원을 관리하는데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추상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PC라는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뭐 iOS라는 운영체제를 한 PC, 한 운영체제에서 여러 개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건 가상화. 그게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영체제의 기능 단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프로세스 관리에서 다양한 기법들도 나오고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서 많은 이론들, 뭐 외워야 할 것들이 막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코드를 예, 실행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빌드 컴파일해서 exe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까지가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 공간 할당받고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연결한 상태가 프로세스가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처리 장치, CPU에 대한 접근 권한, 기억 장치, 뭐 메모리나 어떤 파일, 뭐 디스크 같은 곳에 그리고 입출력 장치, 뭐 마우스 입력, 키보드 입력 이런 여러 가지 자원을 이 할당 받는 작업까지가 프로세스이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회수하는 작업까지를 프로세스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프로세스에 그리고 시스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운영 체제가 이 운영 체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동작시키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컴퓨터 느려져서 뭐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면 계속 켜져 있는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일부는 시스템 프로세스들이 계속해서 작업 관리자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런 전체 프로세스들의 생성과 폐기를 운영체제에서 하고요. 뭐 일부 순간에는 중지와 재수행도 하죠. 여러분들도 뭐 작업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이 뻗잖아요. 응답 없음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반투명한 화면이 되면서 작업 끝내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기다리기를 하시겠습니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여기 뜨잖아요. 그런 기능도 OS 운영체제에서 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프로세스 통신과 동기화.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카카오톡 그 친구들 채팅 목록이 있는 곳에도 친구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 나오고 이 채팅방을 더블 클릭해서 실제 채팅을 할 수 있는 방에도 현재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두 개의 프로세스, 두 개의 윈도우즈, 두 개의 프로그램 간에 통신을 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 내부에서. 허용이 되어 있다면 그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프로세스 간의
통신이 원래 허용이 되지 않는데 허용을 해서 다른 작업을 한다면 운영 체제에서 그 작업을 맡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게임에서 핵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또 프로세스를 운영 체제 외에도 다른 프로세스가 또 프로세스를 감시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착 상태 방지를 위한 기법이 있는데 이 교착 상태라는 것은 이 데드락이라고 해서 서로서로 풀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운전을 해보시거나 하면 그 로타리 같은 데 보면은 차들이 원래는 로타리를 돌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라서 로타리를 새로 회전 교차로를 새로 들어가려는 차는 무조건 양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양보를 하지 않고 다 모두 다 로터리로 진입만 한다면 이 로터리는 아무 차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버리겠죠. 한번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 회전 교차로에는 어, 이미 진입한 나보다 이전에 진입한 차가 먼저 나갈 수 있게끔 기다려주게 돼 있는데 내가 원하는 출구가 아니면 차들이 당연히 안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다 딱 멈춰버립니다. 전부 다. 자기는 조금 더 가서 다음 출구에 나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고 모두 다 아무도 안 나가는 그런 교착 상태가 생길 수 있는데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동시에 이 같은 자원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최근에 사용하는 뭐 문서 편집 프로그램들은 그런 기능들이 다 막혀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문서를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열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저장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또 다른 버전으로 저장을 한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이 교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이걸 2로 수정해서 저장하려는데 저 다른 프로그램이 또 3으로 수정해서 저장하고 그럼 나는 또 잘못 저장해서 다시 또 2로 저장하고 3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교착되어서 아무도 작업이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부 생깁니다. 보통 그 교착 상태로 인해서 프로세스 중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게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작업 응답 없음 뜨는 게 보통은 이제 교착이 발생해서 내가 원하는 자원을 일정한 시간 내에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도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제공은 합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저 프로세스 중지 상태가 자꾸 발생하기도 하죠. 여러분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게 운영체제가 최소한의 어떤 기능으로 막아두었으나 프로세스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아니면 프로세스들이 이 운영체제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차 상태를 일으키면 프로세스 중지 상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억 장치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주 기억 장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 SSD 같은 그런 디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 기억 장치는 메인 메모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모리, 흔히 메모리라고 하는 램, 예, 메모리 카드, 램입니다. 램. 휘발성 저장 공간으로 얘가 왜 휘발성이면 뭐 휘발유 이런 게 아니고요. 휘발, 예, 증발한다. 그래서 얘는 컴퓨터를 끄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다 사라지는 이 공간입니다. 그 대신에 얘가 가지는 특징은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 메모리라는 저장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는 SSD가 이 메인 메모리의 입출력 속도를 거의 다 따라잡은 상태이고, 근데 과거에는 이제 하드 디스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디스크를 읽는 이 헤더가 가서 렌즈가 가서 읽는 형태일 때는 하드디스크는 절대 메인 메모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SSD가 등장하면서 보조 기억 장치가 거의 이 주 기억 장치의 입출력 속도를 따라잡고 있죠.
이 주기억 장치는 이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되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이 저장 공간을 할당해주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주기억 장치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적. 그래서 A라는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B라는 프로세스가 읽으려고 하면 일단 막습니다. 일단 막고 이 두 프로세스 간의 어떤 사전된 약속, 아니면 B 프로그램이 A 프로그램의 뭐 자식 프로그램이다. A 프로그램의 권한으로 B 프로그램을 킨 거다. 그러면 허용을 해주지만 그런 그 예외되는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네, 이 공간의 접근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을 운영 체제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 체제는 우리가 메모리라는 공간, 뭐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아주 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프로세스의 변수를 이 메모리 어느 위치에 할당해서 사용할지 그것도 이 운영 체제에서 결정해 줍니다. 이 결정하는 방법도 뭐 리틀 엔디언, 빅 엔디언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사용할 메모리 공간을 산정하는 방법, 기법도 있고요. 그렇게 할당을 해주고 나면 다시 또 이제 회수를 해야겠죠. 회수를 할 때도 운영 체제가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프로세스 종료 신호를 듣고 나서 해당 프로세스가 사용했던 메모리 공간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메모리 공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으면 주 기억 장치에는 이 주인이 없는 이 저장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그냥 일반 땅을 봐도 똑같아요. 저 학교 앞에 저기 엄청 큰 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주인이 있어서 그 공간을 개발 못하고 있다가 주인이 그 땅을 누군가한테 팔았는데 누군가 팔았다라는 기록만 있고 누군가가 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주인이 없는 공간이지만 어떻게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계속해서 방치되겠죠. 아무도 이 주인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컴퓨터가 느려진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이것만이 영향은 아닌데 뭐 컴퓨터에 발생되는 이제 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중에 확연한 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 기억 장치에 저렇게 이름 없이 버려진 공간들이 자꾸자꾸 생기게 됩니다. 프로세스를 회수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왜 한 번씩 휴대폰 껐다 켜주면 조금 빨라진 것 같을 때 있죠. 그리고 과거에 그 안드로이드 초창기 때는 뭐 정기적으로 메모리 정리라는 버튼을 눌러주라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게 뭐냐면 이 주기억 장치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공간들을 한 번에 회수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정리라는 버튼으로 회수를 시킬 수도 있고 그 메모리 정리 회수 기능을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어,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죠. GC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가 돌면서 저런 가비지 쓰레기 공간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는 컴퓨터를 껐다 킨다든지 휴대폰 한 번씩 껐다 켜주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버려진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체제도 100% 완벽하게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없어서 가끔 저런 현상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운영체제의 주기억 장치까지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